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줄기세포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자가면역 질환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점심 드시면 졸리잖아요. 근데 잠깐씩 조시는 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몸속에 있는 생명의 씨앗, 그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도 보고 또 간접 체험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모든 분들이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와 영혼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정신도 아주 힘들어지죠. 영혼도 힘들어져요. 그죠?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 정신이 아주 고통스러우면 그 병이 찾아와요. 이게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전인 건강이 이루어지려면 영혼도 평안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된다. 그런데 이 육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세포입니다. 이 세포의 엄마 세포, 즉 우리 몸의 세포의 뿌리가 줄기세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제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 앞서가신 분들도 같이 떠올려 보면 우리 사람의 인생이 100살 넘기기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하루살이 같으면 하루밖에 못 살고, 또 사람은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수명은 120년인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못 살까 궁금하시죠? 그렇게 원래 자연 수명을 못 살고 하늘나라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세포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세포, 제 기능을 하는 세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장기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것은 이렇게 호흡이 멈췄다, 그죠? 호흡이 멈췄다, 숨이 멈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더 들어가고 보면 우리 몸의 장기별로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콩팥이 죽었다 그러죠, 그죠? 콩팥이 제 기능 못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콩팥이 죽었는데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장기를 이식하거나, 또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앞으로 다시 재생하는 시대, 이게 와야 다시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제세포가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질병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 몸의 씨앗 세포인 줄기세포도 함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120년이라는 자연 수명을 못 살고 하늘나라 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병을 갖고 있으면 이 질병 때문에 내 몸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도 악영향을 받습니다. 악영향을 받아서 줄기세포도 이렇게 숫자도 감소하고 줄기세포 능력도 떨어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때 핵심이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 같이 꼭 기억할 것은 내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어떻게 하면 튼튼하고 건강하게 활력 있게 유지하냐가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중간에 제가 중간 결론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내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튼튼하고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맨 앞에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말씀드렸던 영혼의 건강이에요. 영혼의 건강, 영혼의 평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자가면역질환은 더 영향이 있어요. 그 다음 우리 몸이 결국 제 120년이라는 자연 수명을 못 살고 하늘나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화예요. 노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화라는 것에 늙는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0대인 분도 계실 거고 70대인 분도 계실 거고 뒤에 보니까 20대인 분도 계신데 여기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20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사진 한번 딱 보시면 아마 이때 이랬지 이럴 거란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노화, 결국 앞으로의 자연 수명을 제대로 살고 하늘나라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노화를 막는 거예요. 항노화예요. 항노화. 이 항노화를 하려면 결국 뭐냐? 여기 보시는 건 줄기의 세포 수가 우리 몸에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24살이 넘어가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해요. 또 활성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한 50 정도 먹어도 나는 건강하다, 질병이 없다, 젊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생물학적으로는 24살 때부터 늙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하면은 이 노화를 되돌리느냐, 늙지 않게 하느냐가 이 수명 연장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줄기세포를 우리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어떻게 잘 활성화시키고 유지하느냐가 노화 방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줄기세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 노화에 대해서도 그 노화를 되돌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은 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포는 매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세수하시잖아요. 그죠? 세수할 때 세수하고 하다 보면 때가 밀려요. 그죠? 그 때라는 게 뭐예요? 죽은 세포예요. 피부 세포. 근데 이 세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장세포, 간세포, 피부세포 이렇게 많아요. 이게 우리 몸은 60조 개 정도, 60조 개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가, 이 60조 개 정도 되는 세포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우리랑 살질 않아요. 수명이 있어요. 세포도 수명이 있습니다. 피부세포 같으면 한 달 정도 살다가 죽어요. 이게 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주로 뭐냐? 신경, 또 심장세포 이런 건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그런데 이러한 세포들이 약 210가지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세포가 정상 기능을 못할 때 또는 정상 기능을 하는 세포 수가 부족할 때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줄기세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 정말 들어와서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것은 가장 촉발된 게 1945년 일본 제2차 대전 말기에 일본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원폭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많은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이 암에 걸린 걸 치료하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의 골수를 뽑아서 암 환자한테도 줬더니 낫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나중에 1960년대 가까이 돼서 알게 된 것이 줄기세포가 있더라. 골수 속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뭐 줄기세포라는 단어는 1908년부터 진행해 왔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60년대에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고 2000년도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 쪽으로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 이거죠. 결국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엄마세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엄마세포인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엄마세포인데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들어주는 C세포인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어린 나이 같아요. 어린 나이. 어린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표현이 뭐냐?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몸에 건강할 때는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가 면역이든 아니면 암에 걸렸든 이렇게 우리 몸의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뭐예요? 나쁜 환경하고 접촉하면 줄기세포도 항상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점 두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가 어떻게 하면 천사의 역할만 하게 할 것인가가 연구의 과제고요. 그런 연구의 과제 중에 하나가 앞으로 줄기세포 재생의료 시대에 있어서 맞춤형 의료에서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맞는 천사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넣어주느냐.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우리 줄기세포 연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죽은 세포를 다시 그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재생을 시키고 또 그 줄기세포가 몸 안에 들어가서 몸에 필요한 세포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줘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게 줄기세포예요. 이것을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기억하시면 오늘 왔다 가신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재생이에요. 재생. 줄기세포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재생. 재생이 영어로는 리제네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거나 죽은 그 조직이나 장기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시 살리는 기술이 없었어요. 이 20세기까지는. 21세기 오면서 다시 살리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피부에 상처가 났으면 뭐예요? 다시 새살이 돋아서 다시 재생이 돼야만 재기능을 피부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재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잖아요. 도매뱀 꼬리 이렇게 딱 자르면은 꼬리가 다시 생기잖아요. 그걸 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줄기세포 기능 두 번째, 항상성 유지. 항상성 유지.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는 참 부족하지만 저가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많이 읽어요. 많이 읽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줄기세포가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재생이라는 단어와 항상성이라는 단어 딱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합니다. 항상성이 뭐냐? 우리 몸의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균형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체온, 혈당, 수분, 혈압, 면역, 철분 똑같은 거예요. 항상성 유지. 이것이 우리 몸에 있는 이쪽에는 줄기세포가 하고 있는 작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성이 깨졌다. 그러면 이건 내가 지금 내 줄기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 감기가 걸렸다. 감기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사람마다 증상은 틀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다 이겨내고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기만 조금만 바이러스만 너무 심하게 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항상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항상성 유지를 하는 핵심이 줄기세포인 거예요. 그래서 내 줄기세포가 지금 내 몸속에서 내가 지금도 여러분들 세포가 죽고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죽고 있어요. 보통 심장 있죠? 우리 몸의 심장세포가 40세가 넘어가면 1년에 1%씩 죽어요. 1년에 1%가 죽어요. 그러면 1%가 죽는데 다시 그 1%가 재생이 돼야 재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르신들이 되면 노인이 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냐? 매년 1%가 죽는 대신에 다시 생기는 건 1%가 안 돼. 그러니까 재기능을 하는 심장세포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콩팥병이 걸려서 콩팥병. 그죠? 콩팥병이 콩팥에 있는 원래 신장세포가 자꾸
자꾸 제 기능을 한 건 죽고 새로 생기는 게 자꾸 감소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생겨요? 섬유세포, 굳은 살을 만드는 세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만성 신부전 걸리신 분들, 그 콩팥병 걸리신 분들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콩팥이 작아져요. 콩팥이 작아집니다, 여러분. 어? 결국 이 줄기세포가 재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줄기세포 종류, 뭐 배아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 이 배아줄기세포와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오늘 제가 이 강에서 뺍니다. 왜냐면 이 두 가지 종류는 아직 사람한테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제일 큰 이유는 안전성 때문에. 안전성.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성체줄기세포, 그 중에서도 내 몸에 있는 내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재생을 시키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이걸 설명드릴 겁니다. 이 성체줄기세포는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마치 우리 그 한 집안의 형제자매 같아요. 형제자매 중에서 뭐예요? 쌍둥이 형제 같아요. 그래서 성체줄기세포가 우리 전신에 존재하는데,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를 뽑으면 골수줄기세포로 하고요. 지방에서 뽑으면 그걸 지방줄기세포로 하고요. 소변에서 줄기세포가 나와요. 소변에서 뽑으면 요줄기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자가재생 능력과 요게 제일 중요해요. 자가재생과 증식 능력. 이게 가장 효과적인 증 효과 부분에서는 배아줄기세포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효과적인 거. 그 줄기세포 성능만 보면. 근데 문제가 뭐냐? 얘는 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사람한테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음번 2등을 봐, 2등. 효과도 2등. 2등이 보시면 지방줄기세포하고 소변줄기세포예요.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는 우리가 늙는 듯이 같이 늙어서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받은 게 몇 종류가 나오는데, 이 골수유래 줄기세포 치료제가 줄기세포 숫자가 적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결국 지방유래 줄기세포와 미래에는, 현재는 지방유래 줄기세포가 우리 성체줄기세포 치료의 줄을 차지하고 있고요. 미래 약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요줄기세포가 이제 그 뒤를 따를 거예요. 소변에 있는 줄기세포를.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면역 조절 능력이 중요해요. 면역 조절 능력. 이게 굉장히 오늘 주제가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면역 조절 능력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을 정상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다음.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줄기세포를 알고 할 때는 골수에서 처음에 연구를 했는데, 골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좀 제한적이고 채취도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다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지방 조직에 있는 줄기세포, 태반에 있는 줄기세포. 왜냐? 태반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태반은 아이를 낳고 나면 저절로 배출되잖아요. 그죠? 버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태반에서 양막 부위에 있는 줄기세포가 아주 많은데, 그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보관해 두면 그게 누구 거냐? 애기 거란 말이에요. 애기 거.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손자, 손녀든 아이들 거 태반 줄기세포 보관한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제대열하고 틀린 거예요. 제대열은 줄기세포 보관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대열은 그 탯줄 혈액에 들어있는 피세포를, 유액세포라고 하면 세포를 보관하는,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포 속에는 조혈모세포가 조금 들어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태반을 보관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지방에 있는 줄기세포. 현재 내 몸에 있는 지방 조직에서 그걸 채취해서 배양해서 보관했다가 이것을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직 정말 건강한 사람, 나는 5년 뒤, 10년 뒤 이쯤에도 쓸 줄 알지 몰라. 그죠? 그런 사람들 누가 있어요? 어린애들, 어린아이들, 또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좋아요? 소변에 있는 줄기세포. 그냥 소변에 있는 줄기세포는 채취가 쉬워요. 소변만 받으면 돼요. 소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소변만 받아서 12시간 내로 우리 연구소에 도착하면 돼요. 그걸 저희 바이오사 줄기세포기술연구원에서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은행을 발주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이 줄기세포 보관을 한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어린이를 위한 줄기세포 보관. 딱 그러면 소변에 있는 줄기세포 보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임신부 때는 뭐예요? 우리가 아이한테 영향을 미칠까봐 왜 커피도 잘 안 마시잖아요.
그만큼 임신부 때 그 소변을 내 있는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보관하면 임신부가 아기를 낳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피부도 같이 그 손상이 오고 그러는데 자기의 소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자기 피부를 재생할 수가 있는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참고로 어디까지 기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 시대에서 이제 지방 조직에 있는 줄기세포, 태반에 있는 줄기세포,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 소변에 있는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보관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줄기세포가 어린아이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줄기세포가 재생작용을 도와주고 항상성 유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점 이 줄기세포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처음엔 부부도 만나서 살다 보면은 만나서 처음 만날 다 아는 것 같은데, 그죠? 살다 보면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똑같아요, 줄기세포도. 똑같아요. 그래서 점점 새로운 게 막 밝혀지고 있는데,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제가 딱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가 있지만 그냥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줄기세포의 기능 첫 번째, 가장 이제 밝혀진 게 상처 치유 기능이에요. 상처 치유. 병원균이 들어오든 아니면은 그 병원성 물질 없이 염증이 왔더라도 이 상처가 생겼을 때 이 줄기세포가 초기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는 이런 작용을 또 하고 또 이 수지상 세포를 억제하는 작용, 이런 작용을 통해서 상처 치유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상식 떠올리시면 돼요. 아, 줄기세포를 보관하면 어디다 쓸까? 아, 상처 치유에 앞으로 쓸 수 있구나. 상처가 어떨 때 나요? 상처, 그죠? 어떤 때 나냐면 첫 번째는 화상, 그죠? 화상을 입기 쉽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화상 입었을 때 그 상처 치유에 쓸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어떤 때 쓸 수 있겠어요? 뭐 칼에 비거나 이렇게 자상, 그죠? 총상, 이런 상처를 입었을 때 그걸 치유하는 효과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혈액이 안 통할 때, 혈액이 안 통하는 게 어떻게 안 통하겠어요? 우리 몸의 혈관은 다 전신을 잇고 나면 지구를 2바퀴 반 돌 정도예요. 그런데 혈관이 막히거나, 그죠? 혈관이 터지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면은 그 혈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허혈이라고 해요. 피가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뇨에 걸린 분들, 당뇨족이 왔다. 그럼 당뇨족이 오면 어떻게 돼요? 발끝, 그죠? 다 우리 신체 말초 조직으로 가는 말초 혈관이 막힌단 말이에요. 또는 손상이 돼요. 그럼 피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초 조직이 썩게 돼요. 상처만 조그맣게 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로 많이 드는 게 당뇨족은 발이 썩어서 왜 다리를 자르잖아요. 그럼 그거는 지금 대책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대책.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줄기세포인 거예요. 줄기세포를 주사를 놓으면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죽는 걸 막아줘요. 세포가 죽는 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뭐냐? 혈관을 형성해줘요. 혈관 형성. 그래서 다시 피가 통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제일 많이 연구되는 분야가 어디냐면 중풍이 왔다 갑자기. 뇌경색이 왔어요. 또는 뇌출혈이 왔어요. 그러면 줄기세포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고 나면 뇌로 가는 그 혈액이 공급이 안 되고 뇌세포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마비가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대책은 뭐냐? 바로 가능한 빨리 보관을 해놓은 줄기세포를 가져다가 줄기세포를 주사를 놓으면은 그 줄기세포가 뇌 부위에 가서 줄기세포가 직접 또 혈관세포로 분화되기도 하지만 줄기세포가 생산하는 성장인자가 우리 몸을 자극해서 다시 모세혈관을 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통해요. 피가 통하니까요, 다시 조직이 사는 거예요. 이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공급을 다시 시키는 작용을 해요. 세 번째는 뭐냐? 면역 조절 작용을 해요. 면역 조절 작용. 면역 조절, 여기 이제 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 면역 조절을 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우리 몸의 면역을 어떻게 해요?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네,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또 요새 재미난 게 밝혀졌어요. 항균 작용까지 해요. 항균 작용.
그러니까 항균이라는 게 뭐냐?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연구를 많이 하냐면 바이러스.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뭐 메르스 바이러스 억제 연구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중간엽 줄기세포가 이런 리포칼린이나 LL37이나 이런 거를 분비해 갖고 살균능을 높이고 식세포장을 올린다. 이게 지금 다 연구가 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맞춤형 의료 시대에 나한테 필요한 기능을 더 많이 더 자극만 시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내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제가 소개하려는 기능 중에 마지막 기능인데 세포 사멸을 예방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포 사멸.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가 죽는 걸 막아줘요. 이게 뭐 보세요. 다발성 장기 부전이 왔다. 그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 부위 여러 부위의 장기가 다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말해요. 옛날에 언제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원인이 뭘로 나왔냐면 신부전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콩팥, 심장, 간이 다 다운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또 뇌졸중, 뇌외상, 또 뭐 급성호흡 곤란증후군, 신부전 이런 거에 다 줄기세포가 작동을 해요. 우리 몸에 이로운 좋은 작용을 하는 성장인자를 약 200가지를 막 분비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가갖고 이걸 우리가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엑소좀이라고 엑소좀이라는 건 이제 나노 사이즈, 나노 크기의 성장인자들인데 이 사이토카인들이 이 줄기세포 분비를 해서 얘들이 가서 다 뭐예요? 아픈 부위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래서 제 기능을 만들어준 거예요. 또 뭐냐? 세포 사멸도 예방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내가 만약에 치매가 걸리기 싫어요. 치매가 걸리기가 싫으면 어떤 시대가 올 거냐면 내 줄기세포를 보관했다가 줄기세포를 정기적으로 체에서 치매를 예방시킬 수 있는 기능을 극대화시켜요. 뭐냐? 뇌세포 재생에 특징적으로 작동하도록 줄기세포 훈련시켜요. 줄기세포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몸 바깥에서. 그래서 다시 넣어주면 그 들어간 줄기세포는 특별히 뇌세포가 안 죽게 하고 뇌세포 재생에만 작용하는 거예요. 또 나는 간이 안 좋아. 간이 안 좋으면 간을 재생하는 쪽만 또 특화시켜서 훈련시킬 수 있어요. 또 나는 암에 걸렸던 사람이야. 그래서 암에 걸려서 다시 암에 걸리기 싫어. 그럴 때는 암에 대해서 특별히 암세포를 억제하는 기능을 학습을 시켜서 넣어주면 얘가 암세포를 억제하는 작용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내 몸에 있는 지금 내 줄기세포가 그런 작용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상상해봐도 충분한 거예요. 이미 그 생명의 보물을 여러분들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내분비 조절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복잡한 건 여기 밑에만 보시면 돼요. 줄기세포를 주사를 놓으면은 이것이 이 내분비, 이 파라크라인 시그널링에 작용해서 이렇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픈 부위로 찾아가요. 이걸 호밍이라고 그래요. 아픈 부위로 찾아가서 이런 다 여러 가지의 그 문제점을 다 해결해주는 이런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프로텍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가 무엇인지 줄기세포가 하는 작용을 말씀드렸고 이것이 바로 자가면역질환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은 뭐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문제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문제될 수 있어요. 지금 건강하신 분들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자가면역질환은 천의 얼굴을 갖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어요. 특별히 뭐냐? 무슨 유전 문제도 아니고 자가면역 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환경 문제, 환경의 문제, 또는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뭐 스트레스, 여러 문제에 의해서 우리 면역 체계가 혼란되면 다 올 수 있는 게 이 자가면역 질환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심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면역이라는 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와 비자기, 나와 너를 구별해서
구별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제거하는 반응을 면역이라고 해요. 예. 근데 문제가 뭐예요? 면역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몸은 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하면 안 돼야 되는데 이 면역 과민 반응이 옴으로써 뭐예요?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항체가 생겨서 내 몸을 공격해요. 그걸 자가면역으로 하죠. 우리 몸이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내 몸이 공격하니까.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주 확실한 정확한 원인을 몰라요. 그냥 스트레스, 호르몬, 금속, 살충제, 독, 음식 항원, 유전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자가면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가면역질은 다 걸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나는 아무리 잘 내가 유지해도 환경 오염이 돼 있다든가 또는 내가 먹는 음식물이 어떻게 다 통제될 수 없잖아요. 예? 농약에 오염될 수 있잖아요, 식물도. 그러면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한 장기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장기가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의약품들이 주로 스테로이드 제제 또는 항체를 이용하는데 대부분이 뭐냐? 그것 가지고는 이렇게 다기관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질병 방안에도 이렇게 많아요. 자가면역 질환이 왔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만 돌아오면 병은 낫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그 영혼의 그 치유 노력과 더불어서 육체적으로는 뭡니까? 줄기세포를 잘 활용하면 아주 확실하게 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기 보시면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면역 조절 세포들을 적절히 조절해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레귤레토리 T셀을 올려주고 IL-10 생산을 올려주고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작용을 하는 게 이미 밝혀지고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보여드리느냐? 이미 우리 연구소만이나 전 세계적인 학자들이 우리 몸에 있는 줄기세포가 자가면역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그 효과와 작용 기전까지 밝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여러분 오신 저희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은 특별히 중요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줄기세포를 전신 투여, 정맥내 투여를 통해서 자가면역 질환을 치유하는 겁니다. 정맥에 줄기세포를 투여해서 자가면역을 치료하는 거. 이게 저희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희망이 왜 줄기세포를 전신적으로 투여하는 게 왜 희망일까?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가 하는 작용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기능이 있는데 자가면역 질환하고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자가면역 질환은 걸리면요 섬유화증이 와요. 우리 여러분 예를 들면 경피증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피부가 딱딱 굳는 병 이런 것처럼 자가면역이 걸리면은 그 중에서 항체가 우리 몸을 공격해서 염증이 생기잖아요. 염증이 생기면 염증을 치유하는 단계에서 제세포가 생성이 안 되고 섬유세포가 재생이 되니까 굳은 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살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간경화라고 해요. 간경화가 왔다 그러면 그 간경화라는 뜻은 뭐냐면 섬유세포가 간세포가 아닌 섬유세포가 재생이 돼서 그 부위는 작동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줄기세포 기능이 뭐냐? 딱딱한 걸 풀게 해준다고요. 자기 살로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저도 맨날 회개하고 살지만 그런 거예요. 내가 강팍한 사람, 정말 마음이 굳은 사람을 딱 녹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사랑과 미소로 녹여주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몸이 굳어져 있을 때 줄기세포가 들어가면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녹여주는 거예요. 이런 작용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작용을 하냐? 염증을 억제해줘요. 그런데 자가면역 질환이 걸리면 다 염증이 여러 군데 다 생겨요. 그래서 대책이 없어. 쉽지가 않아. 그런데 줄기세포는 정맥으로 들어가면 줄기세포 전신에 혈관을 타고 돌면서 염증을 억제해준단 말이에요. 네?
세 번째는 혈관을 다시 만들어줘요. 어? 그 자가 면역이 걸려서 결국 다발성 같은 경우는 뇌세포까지 망가져요.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걸리면 그래서 신경세포도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마비 증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이다, 파킨슨병도 어느 정도 자가 면역이 관여된 거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 혈관 신생이 돼서 싱싱한 영양분이 계속 그 부위에 다시 공급이 되면 조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줄기세포가. 그 다음 뭐냐? 여러 장기에 작용해요. 여러 장기.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여러 장기가 지금 다 문제가 생기는데 자가면역은 줄기세포가 정맥으로 들어가면 전신을 타고 들면서 여러 장기에 다 좋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면역 항상성 유지에 도움을 줘요. 면역 항상성.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두고 보세요. 미래든 현재든 결국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는 옛날에는요, 처음에 자가면역 질환 걸리면 주로 아스피린 썼어요. 아주 옛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논문의 제목을 보면은 아스피린에서 스템셀까지 이렇게 제목이 나와요. 올해 나온 논문이 그렇게 나와요. 아스피린, 자가면역 질환, 아스피린으로부터 스템셀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작은 아스피린으로 됐는데 현재 가장 최신은 스템셀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잘 훈련시키지 못하면 뭐예요? 얘가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면은 얘가 나빠지는 거예요. 재미난 건 어떤 재미난 얘기를 하냐면 암이 걸렸어요,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암세포로 딱 처음에 줄기세포가 확 몰려가요. 우리 몸에 있는 줄기세포. 가서 막 싸워, 얘랑. 암이랑 싸워. 경쟁을 해요. 그런데 암이 더 얘가 쉽게 말하면은 영악해요. 영악해서 줄기세포가 딱 오면 처음에는 싸우다가 얘가 자기 편으로 만들어, 줄기세포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줄기세포는 혈관을 만드는 특징이 있으니까 암세포는 지가 커지려면 혈관을 만들어 자꾸 영양을 빨아들여야 돼.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거, 줄기세포에 있어서 가장 경계할 거 뭐냐?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배양 기술이에요. 우리 몸에 다시 들어가는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정말 좋은 작용을 하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줄기세포를 어떻게 체에서 배양하느냐에 따라서 줄기세포가 정말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약간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배양 기술이 중요한데 저희 그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이 그래도 조금 자랑하는 것은 바로 천사표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5g 정도만 지방만 채취해서 복부 집어서 채취해서 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해서 보관해주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줄기세포를 사용함으로써 그 고객들이 다시 그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이런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치료에 충분한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표준화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는요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필요한 줄기세포 숫자가 많이 요구돼요. 그리고 여러 번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치료에 충분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을 표준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장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기세포가 싱싱하게 젊게 배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줄기세포 배양을 위한 배지를 개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우리 연구원도 하나 앉아 있는데 연구원들도 이런 작업을 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는 게 이 몸 안에 들어가서 천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젊게 만들어야 돼요. 줄기세포를 원래 제가 올해 54살인데 한국 나이로 제 걸 뽑아서 배양을 하더라도 30대 걸 만들어지게 하는 이런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작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첫 번째 젊게, 두 번째 작게. 작게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혈관 내 주사를 하게 되면 말초 혈관까지 다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줄기세포 크기가 작아야 잘 돌잖아요. 말초까지 잘 갈 거 아니에요? 작게 키우는 기술이 아주 중요해요. 이런 걸 저희는 다 특허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저희 연구소만 아니라 다른 데로 가셔서 설명을 들을 때 꼭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검증돼 있냐? 검증은 뭘로 해요? 첫 번째는 특허로 검증하고요. 두 번째는 논문, 국제적으로 논문을 발표했냐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 기술이
정말 뭐 한국이든 외국이든 해서 허가가 났냐, 승인받았냐,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깃을 젊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보관하고 서비스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 지금 우리 연구원에 줄기세포를 보관하고 있는 분이 약 2만 명 돼요. 전 세계적으로 2만 명, 여기 2만 명 정도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관했던 줄기세포를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들이 한 15,000명 정도 돼요. 이건 후문은 아니다. 전무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저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객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내 몸에 암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 왜냐면 줄기세포 들어가 또 암을 성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네. 근데 저는 이 지금까지 모든 세계적인 논문에서 보면은 물론 아직도 걱정을 해요. 왜냐면 배아줄기세포가 아닌 성체줄기세포도 혹시 몸 안에 들어가서 줄기세포를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걱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의 기술은 암을 예방한다, 치료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암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저희 기술이 이미 특허로 돼 있어요. 특허. 등록이 됐어요. 등록. 출원이 아니라 암세포를 억제하는 배양 특허를 갖고 있어요. 인간율의 성체줄기세포를 함유한 항암용 조성물. 줄기세포를 뽑아서 몸 바깥에서 배양을 해요. 이따도 구경하실 거예요. 배양하는 과정에 어떻게 배양하느냐에 따라서 줄기세포를 잘 학습시키면 천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걸 특허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걸 가지고 다 동물 실험까지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줄기세포를 미리 맞고 나서 그 암세포를 공격 접종해 봤더니 훨씬 오래 살더라. 종양 크기도 그냥 일부러 종양세포를 접종해서 줄기세포 맞은 그룹은 이렇게 30여 배 크잖아요. 크기가. 그죠? 근데 줄기세포 맞은 그룹은 작잖아요. 줄게 안 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걸 다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해서 특허 등록까지 돼요. 그리고 또 몸 안에 들어가서 돌연변이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이것도 다른 나라, 다른 연구팀이 한 데가 한 군데 없어요. 저희는 우리 고객들 100명, 10억 셀 이상 줄기세포 맞으신 분 100명, 103명을 피를 뽑아갔고요. 줄기세포 맞기 전과 후를 암 표시자를 다 검사한 거예요. 맞기 전, 맞은 다음, 그죠? 네? 보시다시피 오히려 감소하거나 비슷하지 늘지가 않았잖아요. 요거는 대충 1년 정도, 1년에서 1년 반 지난 거예요. 맞고 나서. 이제 요즘에 뭐를 하고 있냐면 저희가 2013년 이전에 맞으신 분 500명, 500명을 대상으로 또 하고 있어요, 지금. 500분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발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더라도 이거 우리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에 여러분들께서 의뢰하셔서 줄기세포 배양을 하시게 되면 최소한 암하고는 관련이 없다. 근데 물론 10,000명 중에 몇 명은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줄기세포가 들어간다고 다 암을 다 예방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암을 예방한다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강의하고 있는 저도 줄기세포를 2008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맞고 있습니다. 계속 맞고 있습니다. 계속 맞고 있는데 작년 10월까지 했지만 다 정상입니다. 다 정상입니다. 저는 뭐 이미 2008년 8월부터 60회 이상 맞았으니까요. 벌써 제가 8년이 된 거 아닙니까? 8년.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건강하게.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반부로서 한번 자가 면역에 대한 저희 줄기세포 연구원의 성과를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거는 이렇게 세계 최초로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자가 면역을 치료했다는 것을 저희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5개국 공동으로 저희들이 발표했는데 거기 보시면 줄기세포를 여러 번 정맥내 투여를 했어도 어떠한 부작용도 발견하지 없었다. 또 자가면역성 청력상실, 다발성 여화증, 다발성 근염, 아토피성 피부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확인한 거죠. 이걸 저희가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이거 다 그리고 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장기 이식했을 때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루푸스, 류마티스 이런 거에 다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이러한 그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는 줄기세포를 잘 활용하면 개선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적적으로 정상화되기도 하고 최소한 개선은 되고 아주 좋은 경우는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자 대학생이 귀가 멀었어요. 자가 면역성 난청이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 아버지가 다 의사예요. 아버지는 상과 의사고 산부인과, 그 엄마는 안과 의사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저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그 일본에 와서 세 번 맞고 미국에 돌아갔어요. 정맥으로 맞고 갔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보시다시피 거의 다 회복됐어요. 청력이.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이건 뭐 진짜 기적이죠, 뭐 기적.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또 아토피성 피부염에 걸려서 고생했던 사람도 좋아진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좋아지죠. 네. 근데 분명히 제가 강연 중에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줄기세포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치유, 그다음에 음식, 또 생활 습관 이런 걸 같이 개선하면서 가야 돼요. 이 아이 경우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 고등학생인데 너무 힘들어서 애가 막 우울증까지 왔는데 줄기세포 맞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치마를 못 입던 애가 입게 되니까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현재 좋은 약이 또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되는 분이 많아요. 이 경우에 이 줄기세포를 잘 활용하면 아주 그 스테로이드를 끊을 정도까지 간 분이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안 먹게 되는 분까지 가죠. 미국에서 그 척추 수술 전문가인데 그 류마티스에 걸렸어요. 자기가 걸린 걸 알고 전문의랑 상의하에 결국 나중에 가면 이런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전 세계를 조사를 해서 저희 연구소를 알게 돼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줄기세포를 일본 가서 맞고 치료가 돼서 지금은 다 잘 지금 병원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그 저희 기술이 줄기세포 기술이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특허와 논문도 발표가 됐지만 감사하게도 그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의약품이 아니라 의료 기술로서 재생의료 기술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있는 분들이 내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받고 싶다. 그러면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니시하라 클리닉에 문의하시면 도와드려서 잘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연구하면서 보니까 또 이렇게 실제 고객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것보다는 아예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아예 일본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계시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면서 집중적으로 줄기세포 한 3번 정도 맞고 오면 빨리 개선될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사이클은 한 일주일 정도 계시면서 이틀 간격으로 정맥 내로 2억 셀씩 맞아서 총 6억 셀을 맞고 이렇게 오시는 거죠. 네.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한 달 내지 3달 정도 간격을 두고 두 번째 한 번 더 갔다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그 표준 치료법 병원의 치료를 그대로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면 아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특별히 최근에 줄기세포 재생의료 산업발전위원회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국내에 있는 의사분들도 지금부터 함께 협력을 해서 그 줄기세포 재생의료 분야의 선도를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에 있는 병원의 역할은 그겁니다. 국내에 있는 병원의 역할은 이 줄기세포를 맞기 전에 환자의 건강 체크, 상담,
두 번째는 줄기세포를 맞고 올 거 아니에요. 맞고 오면 맞고 와서 이 사람의 환자의 모든 것을 팔로우. 세 번째는 일본의 병원과 우리 한국에 있는 병원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요.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영상통화도 해서 그 고객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케어해 드리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1단계예요. 2단계로는 그 병원이 하는 일은 아직 한국에서는 자기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치료하는 것이 의료 기술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현재는 일본의 의료 기술에서 그렇게 하고 오지만 이제 이것이 의약품으로 한국에서 허가받거나 또는 의료 기술로 승인받았을 경우에는 그 병원이 주도적으로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 우리 연구소는 천사 역할을 하는 줄기세포는 잘 배양해서 병원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단계는 뭐냐? 전 세계에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 1등이 어디냐?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대로 만약에 3년이 가면 일본이 1등 돼요. 중국도 1등 못 돼요. 왜냐? 중국도 연구 목적으로만 이걸 임상을 하지 실용화 부분에서는 많이 뒤쳐져 있어요. 그걸 일본이 간파하고 일본 정부가 제일 앞서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대로 가면 3년쯤 지나면 이 자가면역 질환 최고 잘 치료하는 병원 일본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정부에 건의하고 있어요. 빨리 바꿔야 된다. 빨리 바꿔야 된다. 안전하다는 것만 확인되면 환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 의사한테 권한과 책임을 줘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각 질병별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 되는 병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그렇지만 뭡니까? 이렇게 줄기세포 재생으로 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전 국민이 같이 힘을 합하고 우리 연구하는 사람, 병원이 잘 그 협력을 하면 그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돈 없어서 줄기세포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은 이렇게 줄기세포 생명재단 같은 데를 통해서 무료로다가 무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외에 있는 환자들을 많이 유치해서 해외에 있는 환자들을 통해서 잘 그분들의 건강을 되찾게 해줘서 그분들이 이런 기부금도 내고 또 그분들에게서 받은 돈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나라의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저희가 가는 길입니다. 한번 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2005년도 5월서부터 발병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는 그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죠. 목이 안 돌아가고 또 팔도 빠지고 그래서 50개는 줄 알았고 또 다리를 주저앉았는데 체조하는데 일어서지를 못하고 또 그냥 계단도 못 내려가고 그렇게 심각했죠.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그녀가 지금처럼 몸을 일으키게 된 것은 불과 몇 달 전. 힘도 있고 좀 가볍게 걸을 수가 있고 일단은 무릎이 뼈가 닿는 그런 부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줄기세포 맞고 와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게 진짜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정말 좋은 생각 그리고 줄기세포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또 행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가면역 질환과 줄기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